방금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 무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환영이 박수를 크게. 오늘 사춘기 자녀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 10가지라는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준비하게 된 서울 강솔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김한석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희 교무실 선생님들도 아니 그런 걸 배운다고 과연 괜찮아지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어제와는 분명 다른 오늘, 또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이해해보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볼 주제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사춘기가 대체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생각했던 사춘기와 요즘의 중2병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과연 사춘기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할지 그것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곳 서울 강솔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로 발령이 났고요. 이전까지는 우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가 돼 있지 않아서 외부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위클래스 상담실을 운영하셨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약 40% 정도만 저와 같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봉투에 펜을 하나씩 넣어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메모하시면서 들으셨다가 우리 주변 친구, 엄마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도 집에 가셔서 오늘 내가 이런 걸 배워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좋대 라고 전달을 해주신다면 어머님들이 또 학부모 연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전 연수에서도 어떤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혹시 이따 질문하시는 건가요? 전 그런 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도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질풍노도의 시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근데 정작 질풍노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감은 안 잡히는데 우리 엄마 때도 그랬고 내가 자랄 때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질풍노도의 시기다. 혹은 반항적인 아이들, 짜증 부리는 아이 이런 이미지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2차 성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신체와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청소년기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요. 어떤 느낌이 달라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춘기와 청소년기 분명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도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왠지 아이들이 성장을 할 것만 같고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말씀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사춘기는요, 질풍노도. 우리 애는 유독 짜증이 많아지고요, 반항적이고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신체의 급격한 변화도 경험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힘든 아이, 사춘기 딸내미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인데 남의 새끼 같아요.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 사춘기라면 청소년기는요, 가능성. 왠지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이니까 자라나는 중이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요. 또 이 시기에는 학업과 진로라는 단어가 항상 뒤따라오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년기 학업, 청소년기 진로 교육은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아무도 사춘기의 학업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또 변화와 성공, 희망과 진학. 이 진학이라는 단어가 사실 학업과 진로에서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머님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이 사춘기니까 우리 딸이 사춘기니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저명한 아동중심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는요,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라는 촌철살인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사춘기라는 표현, 분명 그 단어가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20년 전, 30년 전의 사춘기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오늘을 살아갈 아이들, 내일을 살아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청소년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것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키워드는요, 변화와 적응과 성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변화, 적응, 성장.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셔도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기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2차 성징을 비롯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는요, 적응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청소년기 변화에 잘 적응해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때로 누군가는 일시적인 적응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적응 끝에 결국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안타깝게도 어떤 아이들은 적응에 실패한 채로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이 어떤 변화와 적응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러한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끄는 그 길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벌써부터 뭔가 어려운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머님들도 저게 뭘까? 수학인가? 과학인가? 뭔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이 그래프는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줄어들고 있고요. 하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래프는 우리 뇌의 구조를 표현한 건데요. 우리 뇌에서 이 두 번째 화이트 매터, 백색질이라고 하는 영역은 늘어나는 반면 회색질이라고 하는 영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회색질, 백색질이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뒤로 두더라도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이들의 두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동기 때부터 성인기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두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정 시기가 넘어가면 점차 안정화되더라. 제가 말씀드린 변화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시냅스라고 해서 우리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데요. 아동기 때는 뇌세포 간의 연결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가 점점 연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는요, 풍요화라고 하는데요, 점점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때 아이들이 보이는 현상이 호기심이 많아지죠.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이건 왜 그래?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던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텐데요. 참 어렵죠. 엄마 이건 뭐야? 그건 진공청소기야. 진공청소기가 뭐야? 진공청소기는 청소를 할 때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거야. 진공이 뭐야?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 시기 아이들은요, 주변 정보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점점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동기 때는 주변의 환경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가장 많이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건 쳐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남기면서 우리의 뇌세포마저도 가지치기를 하면서 점차 효율성을 찾아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바로 청소년기부터 아이들의 뇌에서조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변화하는 게 단순히 사춘기라서 2차 성징이 왔으니까 그럴 나이니까가 아니라 발달 단계상 자연스러운 변화고요. 우리 아이들이 신체 변화를 겪는다는 건
뇌에서의 변화 또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어쩔 수 없었겠구나. 너의 뇌세포마저도 그렇게 정신없이 가지치기 하고 구조가 변화하고 그러니 너 또한 참 혼란스러웠겠구나 라고 이제는 마음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 나오는 그림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두뇌가 아직 덜 발달된 부분이고요. 파란색, 보라색으로 변화한 부분들이 두뇌가 성숙한 영역입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파란색이 증가하게 되고요. 요렇게까지 아예 전부 다 파란색 내지 보라색으로 변하는 시기가 약 25살 무렵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완전히 발달을 할 때까지는 25년, 25살 때까지는 두뇌 발달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대부분 끝이 나 있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세 때부터 20세까지를 살펴보면 5세 때 아이들은 아직 노란색 영역들, 미성숙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당연히 충동 조절이 어렵겠죠. 말을 잘 안 듣겠죠.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아니 너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인데 왜 아직도 그러니? 아직 미성숙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왜 그러니가 아니라 아직도 너의 뇌는 발달을 거치고 있었구나. 아직도 너는 가야 될 길이 너 많이 남았구나. 여기 20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는 약 25세 무렵에 두뇌 완성이 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을 제가 출처까지 남겨뒀습니다. 혹시나 할까봐 뇌피셜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네이처지를 포함해서 수십 편의 관련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정말 우리 그러고 보면 똑똑한 엄마가 되는 것 같죠. 난 막 논문까지 읽어가면서 물론 제가 대신 읽어서 전달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쉽게 가자고요. 우리 뇌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뇌간이라고 부릅니다. 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파충류의 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원시 시대 때부터 아주 몇만 년 전 인류가 존재했을 그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파충류의 뇌는요, 생존과 직결되는 것들을 다뤄요. 숨 쉬고, 잠자고,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던 뇌가 점점 자라나면서 여기로 올라갈게요. 이 림빅 브레인이라고 해서 변연계라고 하는 영역, 파란색 부분이 그 다음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포유류에 비유를 하고요.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나아가고 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생각하는 뇌, 심피질 혹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가장 바깥 부분, 이성적 사고를 판단하는 영역이 가장 나중에 진화되면서 생겨났고요. 가장 늦게 발달하는 영역이고요. 요 녹색 부분이 발달하기까지가 25년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대체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바로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성인과 청소년의 뇌로 비교해 볼게요. 성인, 우리는요, 이미 두뇌 발달이 끝났습니다. 뇌의 성숙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지치기가 되어 있고요. 구조 자체가 이미 변화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성인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속적으로 두뇌가 변화하고 있고요. 아직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아닌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청소년기의 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왜 너는 이렇게 쉬운 걸 못하니?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너는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애가 막 충동적이니? 충동적인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우리 애가 너무나 성숙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글쎄요, 성조숙증이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25년이 걸리는 걸 17살짜리가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뇌를 좀 더 들여다볼 건데요. 편도체, 뇌를 납치하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아니, 학교에서 납치라니. 이게 무슨 아동학대, 유괴 예방 교육도 아니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변연계라고 하는 이 파란색 부분에서도
편도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실까요? 엄지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 대략 2, 3cm 정도 되겠네요. 각자 자기 손가락을 보면서 요 정도 크기구나. 요 정도 크기의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 뇌의 가장 깊숙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편도체가 하는 역할은 안전과 위협을 탐지하고요. 위험하다 싶으면 그 상황에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편도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차에 치였겠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편도체가 뇌를 납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또 혼란스러우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림만 함께 볼게요. 감정 수준이 낮을 때 무슨 얘기냐면 흥분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성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직 미성숙하다, 발달이 덜 됐다라고 했지 못 쓴다는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되뇌피질, 이성적인 사고 가능합니다. 단 성인에 비해 부족할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변연계가 특히나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싶을 때는 얘가 활성화되면서 뇌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이성적 사고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게 무슨 소리지? 자,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버님들, 남편이겠죠? 우리 아빠들이요. 참 열심히 사시고 지금도 직장에서 누군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거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지만 남의 편인 것 같을 때가 있죠. 부부싸움 분명히 한두 번은 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나도 사람이고 남편도 사람이고 의견 차이가 생겨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보, 이번에 어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하죠. 왜? 우린 성인이니까. 두뇌 발달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답답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나의 감정 게이지가 올라오죠. 짜증이 치밀어 오르죠. 뭔가 이 남편이 남의 편인 것 같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화가 나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성적 사고가 마비가 되고요. 오직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 사람과 내가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것만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야 진정해 라고 해봤자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죠. 우리가 다 경험해본 일입니다. 단지 그 현상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왠지 모르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계속 뭔가 고집을 부리면서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발달 특성 때문에 이 시기에 유독 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흥분해서 날뛰는 아이에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편도체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가 있는데요. 안전하냐 위험하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도체가 뇌를 납치했다는 건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날뛰고 있어요. 엄마 때문에 어쩌고 막 폭발했어요. 그러면 한서가 지금 네가 많이 불안하구나. 한서가 네가 지금 많이 걱정되는구나.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세요. 화가 났구나. 불안하구나. 짜증이 나는구나. 걱정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편도체는 지금 상황을 더 이상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 편도체가 납치했던 우리 이성적 사고가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태의 아이들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애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도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이의 편도체는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읽어주세요. 네가 많이 걱정되는구나, 불안하구나, 떨리는구나, 많이 놀랐나 보구나, 화가 났구나.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기에는 많은 수련이 필요하세요.
당장 눈앞에서 엄마가 뭔데 그래 이러는 아이한테 한서가 네가 지금 많이 걱정되는구나 라고 침착하게 얘기하기에는 엄마도 사람인지라 사실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이 자식이 지금 하면서 뭔가 올라오지만 한 번 더 누르시고 네가 많이 걱정되는구나, 불안하구나, 떨리는구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가 없을 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이 말이 나와요. 안 하던 말이잖아요. 네가 많이 떨리는구나, 불안하구나, 걱정되는구나, 화가 났구나. 안 하던 걸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몇 번이라도 혼잣말 하면서 연습하세요. 남편 없을 때, 아이 없을 때 혼자서 그냥 안방에서 거울 보면서 내 표정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니까 막 인상 쓰면서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많이 걱정되는구나, 화가 났구나, 불안하구나, 떨리는구나. 연습을 몇 번만 하시면 다음에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보다는 잠시 내버려 두면서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엄마는 쫓아가서 쿵쿵쿵 문을 두들기죠. 그러면 문을 두들길 때 우리의 편도체는 위험한 상황이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이 편도체 납치가 더 길어질 뿐입니다. 납치된 뇌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결국 부모-자녀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정말 똑똑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뇌가 청단을 달리고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두 번째로는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춘기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혹은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이러한 호르몬들. 그러한 성호르몬이 가져다주는 변화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어머님들이 유독 짜증났던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파민과 멜라토닌이라는 건데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흥분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사랑을 해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흥분되는 상태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점인데요. 자, 보시면요. 어린이 태어났을 때는요. 당연히 도파민의 수용기, 그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기도 적고요. 농도 자체도 적고 모든 게 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프를 하죠.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우리 아이들은 유독 흥분하기가 쉽겠구나. 유독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이 될 거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뭔가 계속 즐거운 활동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즐거울 수 있는 것들. 그게 잘못 표현되면은 포르노 같은 야동에 중독되는 경우도 여기서 관련이 있을 거고요. 스포츠를 즐겨보던 아이가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것도 도파민과 관련이 있고요. 유독 아이가 청소년기에 게임을 많이 한다?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은 무언가에 중독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유익한 자극을 부모가 제공해 준다면 오히려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활성화되는 이 시기를 역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가 갑자기 게임 중독이 됐어요. 우리 애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야동을 너무 많이 보고 얘가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사춘기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 시기상의 특징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점차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 변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호르몬도 변화하고 뇌 구조도 변하고 그런 마당에 뇌는 미성숙해가지고 계속 편도체가 납치하고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듣는 것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죠. 너무 오래전 일들이니까. 두 번째는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아침에 애가 늦잠 자요. 아침에 애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사춘기가 되면서 늦잠을 자고 지각하고 자꾸 늦게 자요. 또 밤에 안 자고. 특히 중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막 새벽 2시, 4시에 잠들었대요. 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얘들아 새벽 4시까지 대체 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도요. 태어났을 때부터 요 10살 전후까지가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4, 5, 6학년 학부모님들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요 시기입니다. 어떻게 되죠?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수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은 2시간 정도 인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9시, 10시에 자던 우리 아이가 11시, 12시에 잠드는 거, 저희가 이제 그 중간놀이 시간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종소리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민요가락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정겹더라고요. 우리 강설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자, 2시간 정도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요. 달리 생각해 봅시다. 잠드는 시간이 2시간 밀렸으니까 일어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2시간 밀리겠네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애들이 해롱해롱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 우리 애가 게을러서, 우리 애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우리 애가 맨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가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잔소리 한다고 화는 내고 왜? 얘는 지금 변연계가 활성화돼서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정서에 민감한 상태인데 잠은 제대로 못 자는 애가 그러니 또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은 잠을 자고 싶어도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언제쯤 해결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기에 접어들면 다시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다행이죠.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게으른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몰랐죠. 왜? 그때는 이런 연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청소년기에는 멜라토닌이 어떻게 되는구나, 도파민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질 시간도 없었고요. 먹고 살기 너무나 급급한 시절이었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가 변화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알겠어요. 그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기의 사고 특성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기중심성, 이상주의, 가족보다는 친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말이 청소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자기중심성이 참 웃기는 게요. 아동기 때 원래 나타나거든요.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유치원생 때나 그때 보면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겨요. 장난감도 내 거고 엄마도 내 거고 아빠도 내 거고 동생한테도 막 저리 가, 다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그러던 애들이 초등학교 때 접어들면서 자기중심성을 좀 극복하거든요. 내 게 아닌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다시 자기중심성이 생기는데 이때는 약간 달라요. 아동기 때의 자기중심성은 소유권이 핵심이거든요. 내 거, 네 거.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요, 지금 제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이야. 나는 너무나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고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나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우리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마치 무대 위에선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이들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반드시 듣게 되실 거예요. 청소년기 자녀와 생활하는 앞으로의 약 10여 년 동안 청소년기가 선생님 근데 왜 10여 년이죠? 기껏해야 한 7년 남은 거 아닌가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두뇌 발달은 25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법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요. 청소년의 시기를 만 9세부터 만 24세 정확하게 25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될 거예요. 난 너무나 특별한 존재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맞죠. 위대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아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뭐 세계 챔피언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국가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다 국가대표예요.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으면 엄마는 속상해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집안 살림도 신경 쓰고 네 교육도 신경 쓰고 저 남의 편 같은 남편하고도 내가 싸워가면서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너를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가 널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면,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우리 아이들,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애는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는 너의 삶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읽어주세요. 그대로 돌려주세요. 네가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만 같았나 보구나. 엄마가 너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당황할 거예요. 엄마가 달라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약간 겁먹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맞아 난 너무 특별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면 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알아가면 좋겠니? 엄마가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하죠. 왜? 나는 무대 위에선 주인공인데 엄마가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좀 겹치는데요. 이상주의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고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게 어린이들이 이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커서 연예인이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보여요. 우리 얘가 연예인을 할 얼굴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키도 커야 되고 얼굴은 정말 조각 같아야 되고. 근데 우리 애들은 좀 평범하거든요. 아니면 저 안타깝게도 나중에 얘를 성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딸 정말 예쁜 얼굴인데 조금만 눈만 쌍꺼풀만 좀 더 샀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꿈에 머무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정신 차려! 현실을 봐야지! 직면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직면이라고 말은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면은요,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나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무대 위에서 슈퍼스타 이러고 있는 아이한테 네가 뭔 연예인을 한다고 그래요, 정신 차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마음을 좀 비워내는 건 어떨까. 그래, 네가 뭐든 하고 싶다는데 또 모르죠. 정말로 이 아이가 커서 위대한 슈퍼스타가 될지. 요것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많이 속상해하세요. 뭐냐면 아기 때는요, 엄마가 최고예요. 마치 엄마가 우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우리 엄마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고 힘세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청소년기부터는 역전됩니다. 더 이상 가족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엄마가 최고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냐? 친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차가 있어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가족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에게 있어서 또래 관계가 남자아이들보다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딸 가진 엄마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향들이 있어요. 얘랑 어울리다가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4, 5, 6학년 교우관계 진단 검사를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고 그 학교 폭력을 미리 좀 예방하고자 실시를 했었는데, 학기 초에 여자아이들은 그룹이 생성이 돼요. 몇 명 정도. 2명, 3명, 많게는 5명, 7명 정도. 그리고 그 그룹이 쭉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됐다. 이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친구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따돌림 당하는 게 더 어렵고 슬픈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담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다가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고등학생의 경우. 그럼 엄마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너 그 친구랑 평생 살 거 아니잖아. 너 대학 가면은 다른 애들 또 만날 텐데, 너 중학교 올라가면 또 다른 애들이랑 어울릴 텐데, 걔네가 네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막 속상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 안 들려요. 왜? 편도체가 납치했어요. 이미 내 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중뇌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 때문에. 그런 아이한테 이성적으로 자 생각해봐. 너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80년인데 그 중에서 2, 3년 정도 지내는 친구들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안 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읽어줘야죠. 네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속상하고 떨리고 힘들었겠구나.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진정된 다음에. 아이의 편도체가 좀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왔을 때 친구 관계 때문에 속상했을 텐데 그 친구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지 얘기해 보시고, 친구 관계가 어떻게 하면 또 너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지도 얘기해 보시고, 그건 잠시 뒤로 밀어두셔도 괜찮아요.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는데요. 발달이라는 용어를 오은영 박사님 때문에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금쪽이 상담소도 그렇고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정말 옛날 사람 같긴 한데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부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점점 인기를 끄셨는데, 또 서울대 발달심리학 전공하시는 곽금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EBS에서 애기들이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여자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발달이라고 하면 항상 애기들 얘기만 해요. 아동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동심리학자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아동심리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달심리학자라고 부르고요. 이 발달은요, 엄마의 뱃속 태 내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발달이에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우리 또한 성인기에도 발달을 경험하는데, 이 전생의 발달을 주장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바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다. 그 자아 정체감이란 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건데 이 질문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대체 누구인 걸까? 나는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나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이 청소년기에 걸친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잘못됐죠.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인데 너는 몇 등급이니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는 몇 점짜리니? 너는 몇 등급이니?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 수학 100점? 이게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 이 시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건 난 대체 커서 뭐 해먹고 살지? 난 대체 왜 사는 거지? 나란 인간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청소년기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아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던데요? 우리가 저렇게까지 심오한 고민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 우리 딸은요,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뭐 자기가 슈퍼스타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우리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년기는 25살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실패한 아이들은 역할 혼미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고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아이들의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대체 누군지부터 스스로 규정하는 거죠. 이게 돼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언어 능력은 뛰어난데 공간지각 능력은 좀 떨어지니까 언어로 뭔가 먹고 사는 직업을 찾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 언어로 먹고 사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상담사도 있고 기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그런데 나는 글쓰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교사로 가야지. 이게 제가 발달 과정을 거칠 때 했던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생각을 하고 목표가 정해지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 목표를 따라서 이걸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려고 아이들이 자아정체감 형성하는 게 아니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동안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그건 나중에 생각해. 대학 가서 생각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샤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한번 또 분류를 해봤어요. 오케이, 자아정체감 형성하는 거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애가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 마샤라고 하는 학자는 발달심리학 교재에 100% 실리는 가장 청소년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선구자 혹은 레전드? 정말 전설로 불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성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위기는 나는 누구지? 라는 고민이에요. 여기다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여백을 좀 남겨놨거든요. 나는 대체 누굴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자아정체감의 위기예요. 위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난 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난 대체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우리 애들이 이런 심오한 고민을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전념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탐색의 과정이에요, 전념은. 나는 대체 누구지? 나는 언어 능력이 뛰어난데 내가 지도를 잘 못 보네?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네? 스스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전념이에요. 나는 누굴까? 그리고 탐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냐?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이거 잘하고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성취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냐? 요 유실에가 있어요. 선생님, 유실이 뭔가요? 전념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애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공부는 하거든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 주소예요. 엄마가 시키니까, 사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정작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작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유실된 거예요. 자아정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저는 정쟁이가 아니지만 심리학자지만 제가 감히 예언을 하건데, 유실된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퇴해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어찌어찌 버텼어요.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퇴해요. 그 아이들이 조사해보니까 여기 있던 아이들이에요. 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점점 머리가 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고등학교가 나한테 뭔 의미가 있어? 대학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이거 안 다닐래. 자퇴하는 거예요. 유실된 아이들이에요. 그럼 유예는 뭐냐? 이 아이들은요, 여기서 여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예요. 일단 위기를 경험했죠? 나 대체 누구지? 근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멈춰있는 아이들이 유예 단계고요. 혼미는요, 초등학생은 사실 여기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아직 이런 고민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고민을 많이들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아직 고민 없다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나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키핑해뒀다가 열심히 탐색을 하면서 성취로 가는 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는 게 뭐냐? 너는 아빠가 의사니까 너도 커서 의사 돼야 돼.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너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공무원 돼. 엄마가 교사니까 너도 교사가 돼야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랬으니까 너도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냥 공부나 해. 유식이죠. 전부 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조차 모르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아정체가 형성이 중요하다는 건커녕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적성과 성격과 흥미와 가치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흥미와 성격과 적성과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성취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 과정을 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유예였던 것 같아요. 난 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뭘 하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은 되는데 2학년 때까지 접어들면서 유예 상태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 영어를 참 좋아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위기 상황에서. 하지만 여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진 않죠. 영어를 좋아한다. 잘한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또래들보다 좀 더 좋아했겠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평발이라서 사실 오랫동안 서 있고 이런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신체적인 한계점 때문에. 그런데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동안 서서 아이들과 열심히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참 웃기죠.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열심히 수업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우 아파 이러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내 눈앞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아픈 것조차 모르고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올렸던 게 나는 영어 선생님이 돼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순간마저 잊고서 즐겁게 몰입을 한다면 이거는 내가 평생에 걸친 직업으로 삼아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진로를 토대로 고등학생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 입학사정관제로 제가 충북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원래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면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영어 때문에 인생이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았겠거든요. 근데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들이 막 우울해요. 불안하고 삶이 힘들어요. 아이들의 지친 마음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심리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점점 일을 하다 보니 영어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상담 전공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곳에 상담교사로 오게 된 거고요. 이 성취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영어교사가 돼야지 생각을 했다가 영어교사로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심리학을 해야겠다. 근데 난 복수 전공을 했는데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지? 또 고민했다가 일단 대학원에 가서 상담교사가 되자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실인 상태로 살고 있기도 할 거고요. 성인이 된 지금에 마저도 말이죠. 근데 사실 참 유실은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라고 저는 쓰고 싶거든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남들이 바라는 대로 엄마 아빠가 시켰던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꼭두각시. 마리오네트랑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분신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고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셨던 그 내용으로 넘어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대화하는 게 힘드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아이들과 적응 중인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다 뺐습니다. 이제부터 쉬운 이야기예요. 마음 편히 들으시면 돼요. 자,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저는 지금 독립해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밥을 차려서 먹기 힘들고요, 솔직히. 아마 어머님들 어제 많이 보신 풍경이겠죠? 저녁에 열심히 상을 차려놨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이 먹었으면 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열심히 장을 봐서 가격까지 따져가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하겠어요. 고등어도 노르웨이산인지 국산인지 막 일본산인지 다 따져가면서 건강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밥 먹어! 3개를 보여드릴게요. 밥 먹자. 밥 차려놨어.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이 3가지 말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이 차이점이 보이신다면 오늘 연수를 굳이 안 들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알듯말듯하다. 저게 뭔 차이가 있지? 오늘 연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밥 먹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명령어예요. 밥 먹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다시 특성을 써올려 봅시다.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고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율성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아이한테 밥 먹어 하는 순간 아우 싫어! 이따 먹을게! 가 튀어나와요. 그럼 엄마는 또 짜증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뜨끈뜨끈한 밥을 먹이려고 식으면 맛없으니까 고등어 잡아두고 이거 식어 터지면 막 비린내가 나고 맛대가리 없거든요. 그때 먹어야 되거든요. 바삭바삭하게 내가 정말 그 막 연기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가 미세먼지 들이마시면서. 근데 싫어! 이러는 순간 짜증나죠? 그럼 우린 또 편도체 납치당하죠? 그러면은 우리도 싸우고 아이도 싸우고 대판 싸우고 그 사이에 밥을 식어요. 많이 경험했던 사건이죠. 밥 먹어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지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밥 먹자까지 간 분은 밥 먹어보다는 그래도 많이 진일보하신 분이에요. 밥 먹자 이거는 뭐냐면요. 권유예요. 명령은 아니에요. 밥 먹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라는 말이 여기 숨겨져 있긴 한데 함정이 있어요. 여전히 애가 밥을 먹기 싫을 수 있어요. 배가 안 고플 수 있어요. 혹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지금 좀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친구하고 하던 카톡이 지금 이 아이에게는 친구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서 밥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반성하셔야 되는데 가족과 밥 먹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가족과 밥 먹는 게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 건데 싫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동안에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면 밥 먹자라는 말조차도 아이에게는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럼 애가 또 짜증내겠죠. 아 싫어 나중에 먹을래. 그럼 또 엄마는 화가 나요. 그래서 밥 먹자마저도 밥 먹어보다는 분명히 나은 표현인 건 맞지만 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는 표현입니다. 제한점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은 대체 뭔 차이냐? 밥 차려놨어. 여기에는요.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권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죠. 밥을 차려놨으니 네가 지금 먹고 싶거든 지금 먹고 지금 먹기 싫으면 나중에 먹어도 상관없고 네가 굳이 굶겠다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너의 선택이니 알아서 하시되 나는 어쨌든 차려놨다. 나는 엄마로서 나는 주부로서 나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은 다했으니 네가 알아서 선택하셔라. 가장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밥 차려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밥 차려놨어였던 거죠.
이 간단한 표현들이죠.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그런데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분명 우리는 아이들과의 소통이 달라질 겁니다. 명령에서 권유로, 권유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대화를 가로막는 4가지 패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걸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가 훈계형이에요. 여기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해요. 야, 엄마 때는 말이야 학원이 어딨어, 과외가 어딨어,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반동사 하시고 맨날 엄마는 가가지고 고구마 줄기 캐고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느라 여름에도 땡볕에서 일하고, 야 나는 무슨 진짜 학원 보내줬으면 나는 열심히 했다 정말. 나 때는 말이야 훈계형입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느낌이 듣자마자 짜증나지 않으세요? 꼰대 같아요. 어쩌란 거지. 우리가 직장 상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이런 훈계를 들을 때 우리 짜증나거든요. 정말 듣기 싫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쩌겠어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훈계형, 지시형, 이 분이 어떤 분이냐? 밥 먹어 그 분이에요. 밥 먹어, 숙제해, 했어도 아니에요. 해, 먹어, 자, 가, 학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숙제해, 가서 빨리 씻고 와. 지시형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문제가 뭐냐? 인간은요 누구나 자율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대시와 라이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이 지시형은요 우리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표현이죠. 해라, 하지 않으면 너는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게 괄호 안에 숨겨져 있고요.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표현이 지시형입니다. 그런데 훈계나 지시가 마냥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훈계도 필요할 수 있죠. 친구를 애가 때리고 왔어요. 훈계해야죠. 지시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대화 습관을 되돌아봤을 때 훈계나 지시가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단정형, 이분은요 앞에 두 분이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숙제했어? 아니 이제 숙제했어도 아니고 숙제해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너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너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존경하지 않아. 너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야. 단정 지어버리죠. 아이가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얘기하죠. 아니야, 나는 숙제하려고 했어. 아니, 너는 숙제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엄마가 볼 때 너는 공부할 생각도 없고 너 같은 애는 학원도 보내줄 필요도 없어. 엄마가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너 그러라고 학원 보낸 거 아닌데 너는 공부할 자격이 없는 애야. 단정 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반론할 기회도 없고요.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거고, 혹은 이 아이는 아까처럼 또 편도치에 납치가 돼가지고 같이 싸워요.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 어디서 소리를 질러! 하면서 또 싸우게 되고. 많이 경험했던 패턴들일 겁니다. 단정형. 취조형. 사실 이분이 저는 가장 무서워요. 뭐냐면 되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부했어? 진짜 했어? 몇 장이나 했어? 몇 시까지 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 진짜? 갖고 와봐. 여기 왜 이거 빠졌어? 이거 일부러 안 한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취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치 무슨 어디 경찰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취조실에 딱 갇혀가지고 조명 하나 딱 틀어놓고, 숙제했어? 펼쳐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 2시간 동안 했어? 영어 학원은? 수학은? 과외는? 이 말에는요 아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깔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신뢰했다면 이렇게까지 캐묻지 않았을 거예요. 했어? 언제까지 했는데? 진짜 했어? 아이를 신뢰하지 않고요,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캐묻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방어를 하게 돼요. 누구나 인간은요 공격을 당하면 방어를 하기 마련이에요. 왜? 편도체가 또 활성화되거든요. 아, 이제 우리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죠. 그럼 그 방어가 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숙제했어. 다 했어. 갖고 와봐. 그러면 이제 얘가 우울증을 해요. 나중에 이제 더 크잖아요. 답안지 보고 베끼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되잖아요. 이제
아마 그 학습지 같은 거 시키면 꼭 일어나는 일인데 학습지를 애들이 잃어버렸다고 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 짱 박아준 거거든요, 사실은. 책상 어디다가 집어넣고서는 잃어버렸다고 부문 선생님한테, 눈높이 선생님한테 숙제 다 했어요. 애들이 취조를 하기 시작하면 방어를 하기 시작하고요. 방어는 가장 흔한 형태로 거짓말, 부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그 앞에 것도 나오는 거야. 단정, 지시, 훈계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막 이제 다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더더욱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방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우리 아이들은 막 내가 엄마를 속여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겠어. 이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해요. 본인도 모르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거짓말한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편도체가 저지르는 일이에요. 이성적인 사고가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오늘 같이 훈련하고 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두 가지 패턴 함께 볼게요. 자, 지시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신에 권유와 제안을 해주세요. 아까 밥 먹자가 그렇게까지 좋은 표현은 아니었지만 밥 먹어보단 나아요, 분명. 그런데 이 권유와 제안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제안인 척 하면서 지시를 하세요. 이거 하자라고 하는데 하자 하고서 아이가 안 해도 내버려 두는 게 권유와 제안인데 하자, 왜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취조로 이어지는 거죠, 지시에서. 권유와 제안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의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것들이 너의 마음에 드니? 아이가 옷을 사러 갈 때 우리가 잘하는 말들이거든요. 이거 입어가 아니라 너는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볼 때는 이게 예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다른 상황에도 같이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기 싫대요. 그러면 다녀! 이런 식으로 이제 훈계하거나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그러면 수학학원을 다니는 것 대신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니? 라고 아이에게 의논해 보는 거죠. 민주적으로.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실은 학원에 가면 다른 애들도 많아서 비교당하고 학원에서 질문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못 믿어요. 안타깝게도. 과외를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면 과외하면 네가 잘할 것 같아? 또 취조하거나 너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또 단정 짓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시고 한번 알면서도 속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싸우지 않고 대화하냐? 5단계를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멈추기, 함께 웃기, 믿어주기, 인정하기, 감사하기, 아이의 긍정적 의도 알아주기, 인지적 재미 키워주기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멈추기부터 시작하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화를 하라고 해놓고 멈추래요. 어머니 말을 하지 마세요. 방문도 열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대화도 굳이 시도하지 마시고 일단 멈추세요. 왜? 우리 아이는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뇌 자체가 변화 중이라서 제정신이 아니고요. 지금 편도체가 납치해가지고 이성적 사고가 마비돼 있고 애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그 혼란스러운 아이에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멈추세요. 아이한테 막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밥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독촉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정통신문은 과연 제대로 갖고 왔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은 멈춰서 내 마음부터 진정을 시켜야 돼요. 아이도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도 진정해야 돼요. 나조차도 지금 막 흥분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와 대화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요. 내가 지금 아이를 지금 취조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단정 짓고 있었구나. 그러진 말아야지. 아이에게 한번 의논해봐야지. 한번 마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도 진정할 시간을 주고 나도 진정할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와 함께 웃을 일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나 어머님들보다는 아버님들이 사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아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겁니다.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남성이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분명히 직장에 가서 뭔가 꾸준히 뭔가 막 직장 상사한테 뭔가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때려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온갖 일을 겪고서 물론 나도 주부로서 엄마로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아빠들이요.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기 때는 그래도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유치원생 때는 더더욱 그렇고 아이 몸마저 태워주고 뭐 주말에 같이 놀러도 가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도 자랐잖아요. 자랐다고 말하기 좀 이상하네요. 나이가 들었죠.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들었죠. 몸이 점점 피곤해지죠.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날 쪼아대는 건 더 심해지죠. 주말에 피곤하니까 그냥 지쳐서 쉬어요. 잠만 자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자녀가 됐을 때쯤에 왠지 모르게 애랑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똑똑똑 하고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이러면은 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왜 낯선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요. 정작 내가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혼란을 느낄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던 아빠가 갑자기 왜 낯선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딸 아빠랑 얘기 좀 할까? 막 느끼는 톤으로 그것도 기분 나쁘게 우리 아들 아빠랑 얘기 좀 할까? 하면 갑자기 성교육을 하겠대. 기분 나쁘게. 얼마나 민망해요 사실.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17살, 18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되는 거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딸한테 가가지고 월경이란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웃을 일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주셔야 몇 년 뒤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하고의 관계는요,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부모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애할 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남편, 아이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소개팅도 있었을 거고 중매도 있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가졌겠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결심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따져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내가 그래도 괜찮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결혼을 선택한 거였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 너무나 좋겠구나 싶어서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해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자녀와의 관계도 공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마저. 이것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5세 전후로 해서 이제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그 애착 관계가 성인기의 연애 패턴까지도 예측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5세 이전에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가 나중에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커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할지를 보여준대요. 즉, 관계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노력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긍정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 웃을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아이가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시고 아이와 함께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은요, 뭔가를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하려면 피곤해요, 어른들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수업을 대충 하려면 사실 선생님은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가져가는 게 없어요. 아동 중심으로 막 활동을 전개하려면 활동지도 만들어야 되죠. PPT도 만들죠. 음악도 선곡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짜고 연습하고 그럼 한 40분 수업 준비하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선생님은 피곤한데 애들은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약간 연애 상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이려고 우리 정말 많이 신경 쓰잖아요. 데이트하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 머리도 예쁘게 했을 거고요. 옷도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전날 고민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항상 옷장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또 옷을 새로 사러 갔어요.
좀 막 원피스도 입어보고 친구랑 야 이건 어때? 이게 더 나은 거 같지 않아?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잖아요. 아이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와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사람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해낼 수 있을지 노력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우리 학교 위클래스를 통해서 학부모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막간 홍보로 신청해 주시면 부모 자녀 기질과 성격을 비교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자녀 양육 방법도 코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웃는 것까지는 할만해요. 멈추는 것도 할만해요. 그런데 요게 어려워요. 믿어주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나면서 점점 거짓말이 늘어요. 안타깝게도.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 5세, 7세 아동들도 거짓말을 한대요.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애기들도 거짓말을 하더래요. 우리도 해요. 성인이든 우리도, 정상인이라도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증거가 없다면 일단은 믿어주세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을 했을 땐 당연히 그거를 막 덮어주고 가면 안 되겠지만, 사소한 것들, 정말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이 심각하다 싶지 않을 때는 알면서도 한번 눈 감아주세요. 물론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인정해주세요. 얘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요게 사실 정말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세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엄마 말도 그렇게 잘 듣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애기 때는 그래도 좀 예뻤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얘 누굴 닮아서 이러나 싶어요. 그래도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세요. 최소한 우리 애가 가출은 안 했잖아요.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처럼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학교를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일단 학교는 가잖아요. 가기 싫어해도. 학원 가는 거 싫어해도 가긴 가잖아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세요. 아이의 의도를.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함을 표현해 주세요. 엄마는 너를 이러이러이러한 점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난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요게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애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해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성과 이상주의적 사고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서 뭔가 판을 벌려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럼 이제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지르기 전에 미리 말을 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사고를 치고 나서 나한테 통보를 하는 건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요. 뭔가 누굴 엿먹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닐 거라고. 집단에는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그게 미성숙하게 나타나다 보니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네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겠을 때 물어보면 되죠. 이때 주의하세요. 너 이거 왜 그랬어? 취조하지 마시고 어떤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어떤 생각을 했었니? 어떤 마음이었니? 어떤 의도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었어? 감정도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제가 성인 내담자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그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두 가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어떤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그 안에서 의도가 보이거든요. 실은
이러려고 했었구나. 반영해 주시고. 실은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참 속상했겠다. 정말 안타까웠겠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훈계나 지시를 덧붙이시면 돼요.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에는 이런 거를 미리 엄마하고 의논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해보시고, 이걸 가장 마지막에 빼주시고 앞에는 공감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알아주시고 반영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훈계나 지시는 살짝만, 약간 이렇게 맛소금 치듯이 톡톡 많이 뿌리면 안 되거든요. MSG가 아무리 맛있고 좋더라도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톡톡 살짝 쳐야지. 이거 잔뜩 뿌리면 짜가지고 못 먹어요. 마찬가지로 훈계나 지시는 마무리 터치로 살짝만, 그 앞에는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알아주시고, 마지막 인지적 재미를 키워주라. 이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하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두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시냅스, 이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가지치기가 어떻게 될지도 바뀔 거고요. 경험의 양에 따라서 회색질과 백색질, 구조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이 부족한 아이는 충분히 두뇌가 발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선생님은 그런 주장을 펼치시나요? 그 사람을 데리고 사실 그런 시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너는 박탈시키고 너는 풍부한 경험을 시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연 상태에서 관찰해본 것 중에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그 애를 늑대가 물고 가서 키운 거예요. 자기 새끼 마냥. 되게 신기한 사례죠. 열대우림에 있는 늑대가, 정글에 사는 늑대가 아기를 물고 가가지고는 자기 새끼 마냥 늑대 젖을 먹으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6살, 7살 무렵에 아마라라는 아이였는데 구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심리학자들과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아이를 인간답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얘가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생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7년간 늑대에 의해 길러진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지만 결국 그 아이는 언어 발달에도 실패했고요. 인간답게 이족 보행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한 1, 2년인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망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 아이가 늑대들과 함께 있었다면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태로 80세까지 살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두뇌 발달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퀄리티, 두뇌 발달의 양과 질은요,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나 두뇌가 발달하지만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지적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교육 봉사활동하러 간다고 버스를 2번을 환승을 하고 집에서 40분 떨어진 지원학센터까지 갔어요. 그 자체만 해도 부모님들이 사실 웃기는커녕 이미 여기서부터 안 되죠. 멈추기도 안 되고,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냐. 중학교 3학년이면 내년에 고등학생인데 그게 뭔 정신 나간 소리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래, 너도 나름대로 뭔가 의도가 있겠지.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뭐 네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한번 마음껏 해보렴. 아빠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렴.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2학년 때는 18살이죠. 그때는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 YWCA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청소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캠프를 기획을 했어요. 18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50명 규모의 초등학생 대상 영어 캠프를 고등학교 친구들 불러다가, 야, 너는 가서 이거 가르치고 너는 이거 하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교육 포럼을 열었어요. 자,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끼리 고민해보자.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제가 무슨 짓을 벌이든 믿어주셨어요. 왜?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제가 어찌됐든 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긴 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쁜 짓은 아니니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긍정적 의도로 알아주고 제가 뭐 현수막 같은 걸 막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면 어디 업체에다 노래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거 뽑아다 주시고 어디 행사 간다고 하면 태워다 주시고 그러던 아이 이제 대학에 가서도 더 많은 행사들을 벌이면서 제가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8년 동안 그 18살 때 시작했던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법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정말 저는 이 인지적 재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문 케이스죠. 그런데 그러기까지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많이 비워내셨을까. 우리 아들이 또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고 이번엔 제주도에 가서 행사를 한다고 하고 강원도에 간다고 하고 쟤는 대학생이 돼서도 또 저러고 있구나. 쟤는 과연 취업이나 제대로 할까. 이번에 또 뭔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데 집까지 게 20살짜리가 그래도 믿어주셨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들죠. 20살이면 성인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년은 25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 저는 오늘날 이곳에 서서 어머님들께 제 경험과 또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전달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10가지 주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루 대화는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로도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은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막 되게 혼란스럽고 정신없는데 엄마가 아빠가 말 건네는 것도 참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괜히 가가지고 막 뭔가 대화하자고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먼저 다가갈 때는요. 고마워, 사랑해 혹은 필요할 때 이거 정말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많은 부모님들이 고마워나 사랑해까지는 사실 사랑해도 잘 못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아빠들. 여기 오셨으면 제가 정말 뭐라고 막 단단히 얘기를 했을 텐데 아버님 가서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하세요. 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 아들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게 아니다 보니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낯간지러워하세요. 놀랍게도 내 자식인데도 아빠들이 그래요. 엄마랑 달라요. 엄마는 그래도 이거 잘하거든요. 사랑해, 고마워. 근데 요건 엄마든 아빠든 다 힘든 것 같아요. 미안해. 우리가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거고요. 이 미안해라는 말이 갖는 힘이 뭐냐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엄마도 실수를 인정하는구나. 엄마도 인간적인 결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를 했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요. 엄마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실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잘릴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아이가 뭐 집을 뛰쳐나갈 것도 아니고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단지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에요. 난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미안할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만 충분히 전달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억지로 막 다가가가지고 아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꼭 필요한 세 마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것도 분위기를 잘 봐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은 애들도 알아요. 저게 영혼이 없다는 거. 갑자기 가가지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러면 애들이 당황해요. 우리 엄마가 또 오늘 학교에서 뭔 소리를 듣고 왔길래 저러지? 아, 내가 또 눈높이를 또 안 하고 숨겨놓은 걸 또 찾아가지고 일부러 또 뭘 캐내려고 저러는 건가? 아, 또 무슨 일이지 이거? 큰일 났네. 또 친구한테 카톡 보내요. 야, 우리 엄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약간 치매인가? 이러면서 나중에 그거 보면 엄마한테 치매가 뭐야? 그래서 또 이제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러면 또 아이들이 당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 때문에.
요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이자 또 가장 큰 위로와 칭찬인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데가 아니라 네 덕분에 엄마는 너무나 행복하단다. 네 덕분에 엄마는 이러한 힘든 순간들도 견딜 수 있었어. 네 덕분에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할 수 있었어. 분명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너 때문에와 네 덕분에는 다릅니다. 하나는 비난이고요. 하나는 위로와 칭찬과 사랑이 담기는 표현입니다. 네 덕분에도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간단한 팁들이죠. 그리고 하루 한 번 함께 웃을 일을 만들자. 요건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고 폰트가 깨졌네요. 실수와 실패를 겪는 아이의 편이 되어주자.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 와중에 실패하고 실수할 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지금도 실수하고 실패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냐? 지금은 저희 부장님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가끔 제가 정말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결제 서류를 올리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학부모 연수였는데 오타가 그 유유가 난 거예요. 뭔가 치다가.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딱 보시더니 어머 한석 선생님 이거 뭐 힘든 일 있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유유라고 써있던데 학부모 연수 준비하면서 뭐 속상한 일 있었나 봐.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관리자분들이었다면은 한석 선생님 결제 올리기 전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뭐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훈계할 만도 한데 제가 보인 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보면서 제 편이 되어주신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 교수님 제가 오타를 냈나 봐요. 죄송해요 할 때 아우 너무 다행이다. 난 또 자기가 힘들어하는 줄 알았지. 제가 수정해서 결제할게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실수와 실패를 겪는 아이의 편이 되어주세요. 저는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겪고 있어요. 성인이 된 지금마저도 25살이 지난 지금마저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너 때문에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덕분에 엄마가 정말 행복했고 네 덕분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가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럴 때 네 덕분에 엄마가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그래도 널 도와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아빠들이 이거 정말 못해요. 공수표 날려요. 마치 백지수표인 줄 알았는데 부도난 동수표인 그 느낌이에요. 정말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꼭 지켜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님들이 계획은 참 언제나 아름답죠. 뭐냐면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에 가자. 롯데월드에 가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필 금요일쯤에 부장님이 뭐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고 하고 거래처에서 뭔 일이 터졌다고 하고 뭔가 주말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못 지키겠죠.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 부장님이 나쁜 거고 거래처 사장님이 나쁜 거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온전히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는 건 뭐냐? 감정적인 상처만 남아요. 결국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결국 아빠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우리 딸 힘들지 이러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저러니 우리 아빠가 왜 저래? 저 아저씨 왜 저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옆집 아저씨보다 더 낯선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잘못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의 약속 차라리 지킬 수 없겠다 싶으면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알았어 해줄게 하고서 못 지킬 바에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지시나 훈계도 필요할 때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요거 얘기할 때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또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에도 상처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단호한 것과 따뜻한 것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호함과 따뜻함이 별개의 것,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위클래스가 정말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공간이에요. 보드게임을 제가 한 20여 개, 30여 개 가까이 세팅을 해놓고 중간놀이 시간, 점심시간에 와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교실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른 반 가는 걸 못 가게 막으니까 옆반 친구랑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껏 이제 놀 수도 있고,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간식도 챙겨주고, 너무 좋은 핫플레이스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분명 또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니까 왠지 따뜻해야 될 것만 같고, 왠지 상담 선생님은 혼내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상담 선생님은 잘못해도 봐줄 것만 같지만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상담 선생님에게 버릇없게 대할 때, 예를 들어 반말을 한다, 막 뭔가 삿대질하고 반말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빠졌을 때 상처가 되는 거죠. 안 돼,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야, 여기까지 너무 차가운 건 인정해요. 단호하게 대하는 거.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이의 의도를 알아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아이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까지 간다면 괜찮습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안 돼, 그건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야, 그렇지만 다음에도 네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와 함께 의논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속상하겠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함께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싶을 땐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차라리.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바에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6번, 속이 터지겠죠, 분명히. 정말 제가 학부모 연수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 새끼인데도 왜 저러는지 싶고 남의 자식 같기도 한 나의 아이지만 정말 속이 터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그럼 아동학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만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세요. 3분이면 진정됩니다. 편도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아이를 눈앞에 두고서 심호흡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에게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될 리가 없겠죠?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아이는요, 나름대로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지금 대했을 때 너무 막 내가 터질 것 같다,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화장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어디로든 가셔서 잠시 심호흡을 하면서 3분 정도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아이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세요. 편도체가 아니라. 요 엄지손가락만한 게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놀랍게. 그리고 아이가 동의한 적 없는 것 하길 기대하지 말자. 요게 정말 약속과도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엄마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에서 뭔가를 기대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아이에게 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아이가 하길 원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들은요, 즐겁게 공부하겠다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기대하는 걸 버립시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나온 걸 하시면 돼요. 아이와 의논해보시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직접 얘기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되게 궁금해요. 대체 내 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래 내가 이렇게 막 널뛰기 하듯이 감정이 변하는 건지. 그럴 때 얘기해주면 되죠. 너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도 변화하게 되고, 너의 뇌의 모양도 변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네 마음이 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엄마 아빠하고 대하는 게 불편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네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 엄마도 그렇게 할게. 우리도 동의한 적 없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아이가 생각지 못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자. 이게 뭐냐면요.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을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저는 제 눈으로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남들이 보는 모습을 봤을 뿐이죠. 카메라 렌즈에 찍힌 남들이 보는 모습을 봤을 뿐 한 번도 저는 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제 코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어머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눈을 내려가지고 본인 코가 보이신다면 그건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거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작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데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자기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한 것들을 그대로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이런 것들을 참 잘 발달시켜 나가고 있구나. 아, 우리 딸은 이런 장점이 있었네. 엄마는 이런 걸 참 못했었는데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너 나름대로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진 아이구나. 아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데 이 새로운 시각을 저한테 네거티브한 걸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은 약간 또라이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시각이었죠.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좀 약간 틱틱대지만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새로운 시각 말고 부정적인 시각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아이가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없이는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마라톤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거리 달리기 아닙니다. 어머님들. 50m, 100m 짧게 뭐 내가 5일, 10일, 한 달 노력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기간으로 보고서 함께 가져가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10여 년간의 시기가 어쩌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 두뇌 발달이 지속될 거고요. 그 10여 년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뇌가 형태가 변할 거고 그 뇌의 형태에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관계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정작 우리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과 첫 데이트를 할 때 그 설렘을 떠올리시면서 아이와의 데이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3년, 아니죠. 여기는 최소 10년이 지났겠군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을 만났으면 하루 알고 지낸 사이처럼 3년이 지났으면 3일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13년간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한 2주 만난 사람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2주 만난 사람한테 막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 우리 내숭 떨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안한 나머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걸 종종 잊어버리기도 해요. 익숙한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 부부관계를 대할 때,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할 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3년을 함께 했다면 3일을 만난 것처럼 13년이 지났다면 15년이 지났다면 한 2주 정도 지난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원하는 것이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선생님 계시잖아요. 가끔 TVN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하시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엄마는 너보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먼저 태어나서 앞으로 네가 살아갈 30년을 잘 살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해봤어. 그런데 엄마가 살아온 지난 30년과 앞으로 네가 살아갈 30년은 꽤나 다른 세상이 될 테니 내가 너를 도와주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너의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30년간 좋았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좋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요.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아직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 녹화는 안 했을 거고요. 비대면 수업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요. 제가 교실에서 위클래스 홍보할 때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활동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교실도 하고 정말 다양한 그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겪는 앞으로 살아갈 30년은 우리의 지난 30년과 분명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아왔고 이 길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들 또 어떤 부모가 나쁜 걸 해주고 싶겠어요. 최고만을 해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하실 건 너무 허용적인 부모는 안 됩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대척점인데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허용적이세요.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거죠. 그러면 애가 버릇이 없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삶이 힘들다 보니 아이를 방임을 하세요. 아이가 알아서 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알아서 크긴 크죠. 몸은 커지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뇌는 자라지 못한 채로 미성숙한 아이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랑을 주거나 너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과 단호함은 함께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원하는 방식이 뭔지는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뭔가 되게 허용적이고 뭐든지 다 해주고 사랑만 퍼주면 되는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오늘 아마 이 연수 마치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속에 가져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일단 긴 시간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가지 받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성격검사 연수 때는 아무래도 검사 결과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 일방적인 강의라서 저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참여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질문 받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봉투에 보시면 만족도 설문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향후에 저희 학부모 연수를 준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리고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수 준비할 때 혹시 그러니까 이알림이 보시면은 제가 선착순 50명을 세팅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너무 많이 오셔서 50명이 초과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통상 50명은커녕 한 20명도 채 넘지 않아요. 학부모 연수가. 물론 직장에 가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전달을 또 드리고자 하지만 저는 어머님들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 아빠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주변 엄마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이러한 기회들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주변 분들께.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는 우리 학교 학부모 강사가 되시는 거죠. 강솔초등학교 학부모 강사. 정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학부모 강사. 그래서 아예 이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아직 기획 단계이긴 한데요.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상담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이건 아직 결제를 안 올려서 저희 교장 교감 선생님은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여기서 먼저 홍보를 드리면 확정은 아닙니다. 이제 그 기질 성격 검사라고 해서 아이가 타고난 기질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을 동시에 측정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기질과 성격이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였을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6분 정도 모집을 해서 4주 정도 진행되는 집단 상담을 또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저희 안내가 나갔을 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학부모 연수가 그 학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아동학대 예방이나 혹은 뭐 학교폭력 예방이나, 물론 그러한 연수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특히나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희망 연수로 적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에 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학부모 연수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마지막에 희망하시는 주제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기획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저도 이게 굉장히 그 활력이 생기는데, 이 텅 빈 좌석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한 8시간이 걸리거든요. 논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기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이 내용을 가져가셔서 그 가정이 변화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만족도 조사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펜은 가져가시면 안 되고, 나가실 때 펜이랑 만족도 조사지만 반납